살면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합니다. 일종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과정을 정해놓고 나의 어떤 선택의 과정을 검증해 나가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면 더 상승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 선택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열정을 찾는 게 아니라 직업을 찾는 거예요. 열정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직업 없어서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직업하고 창업은 다릅니다. 리스크가 달라요. 이 간접 경험과 지적 경험을 통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강의를 찍는 것 같네요. 저의 전작 완벽한 공부법을 여러분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또 완벽한 공부법을 쓸 때 독자분들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30강이 넘는 30강 가까운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제가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이제 올렸는데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신현일 박사님과 함께 공저한 일치월장,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인데요. 이 책도 독자 여러분께서 좀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또 삶에 여러분 몸에 체화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 강의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영상 강의를 여러분께 이제 배포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다 이제 영상 강의는 무료고요. 일치월장은 완공과 다르게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요. 책도 좀 더 두꺼워졌고, 일치월장 같은 경우는 57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왜냐면 일이라는 것이 공부와 다르게 훨씬 더 복합적이고 또 다뤄야 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일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책도 두꺼워진 만큼 강의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최소 50강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편하게 시간 나실 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는 특집 시리즈 2개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특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제 단발성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강의를 이제 특집 강의를 하고요. 오늘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시리즈 강의는 책이 이제 차례대로 순서대로 제가 이제 이 차례를 이렇게 순서대로 한 이유가 있거든요. 차례대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또 특집에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강의가 배포되면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남기시면 그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은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또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호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영상을 찍어서 독자 여러분과 작가와 좀 긴밀하게, 우리가 오프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해보자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과학적인 직업, 진로, 선택 5단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의사결정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이제 나의 평생에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물론 어떤 대학을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많이 중요한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거의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 일, 진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거의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일이고, 게다가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장기 생존이 축복이었잖아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었어요. 요즘에는 장기 생존을 위협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뭐 한 60 정도 되면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도 40년 이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금수저이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상태라면 일을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텐데, 그럼 과거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의제가 이제 되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좀 더 현실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강의를 해 볼게요. 뭐 과학적인 뭐 직업 진로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은 완벽한 의사결정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선택편, 제가 의사결정 관련해서 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 강의는 좀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인지론적 한계와 또 내적으로는 인지론적 한계가 있고 외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수준을 우리가 높이기 쉽지 않는 거거든요. 완벽한 의사결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5단계를 거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뭐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신의 의사결정 사회과학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관이나 통찰력이나 어떤 직감이나 혹은 주변에 그냥 떠도는 이야기나 혹은 개인적 분석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혹은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일종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과정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선택의 과정을 검증해 나가면서 의사결정하게 된다면 의사결정 수준이 10%, 20%, 30% 더 상승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적인 진로 직업 선택 5단계라 하는 이유는 이 5단계 하나하나를 여러분께서 거쳐가면서 직업을 또 진로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이제 마련을 했고, 또 제가 책에 담았습니다. 이 5단계는 단순히 제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8만 시간이라는 진로 코칭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창립자가 윌리엄 맥어스킬이라는 사람인데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수년 동안 진짜 엄청난 많은 젊은이들을 진로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진로 상담을 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와 의사결정에 관련된 사회과학 이론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5단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5단계 하나하나를 밟아 나가신다면 좀 더 여러분께서 삶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어떤 퍼포먼스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업 진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진로 직업 선택 1단계는 열정을 따르지 말아입니다.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열정을 따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많은 성공하는 뭐 기업가나 또 존경받는 분들이 정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네 분야를 찾아라, 네가 모든 걸 태울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일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스탠퍼드 연설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되게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연설입니다. 여러분이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직업을 찾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업은 여러분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진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들이 을에 그렇듯 그런 일은 발견하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관계들이 을에 그렇듯 그런 일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계속 찾으세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멋지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하고 우리가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 여러분께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일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또 어떠한 직업에 열정을 품고 있느냐를 찾는 것이 이 진로 선택의 1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계속 찾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성공한 기업가이지 진로 선택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누군가를 존경할 때 존경하는 사람의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스티브 잡스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아이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그러나 그는 진로 선택 전문가가 아니죠. 이제 스티브 잡스의 얘기가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진로 선택을 할 때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곧이곧들여 들으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잡스는 직업 선택을 배우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통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직업 선택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왜냐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첫 직장부터, 첫 직업부터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혹은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처음 만날 때 얘랑은 내가 영원히 갈 수 없다. 혹은 얘보다 더 좋은 애를 만나야지. 혹은 적절한 때에 양다리 거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바람직한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 비유는 매우 적절치가 않고요. 또 열정을 찾다가 많은 시간들을 이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직업 또 진로 선택할 때 열정을 따라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열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작가죠, 직업이. 작가인데 열정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우 글 쓰는 게 좋아요. 힘들긴 하지만 매우 뿌듯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제가 20대 때 작가가 되고 싶었냐? 전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독서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썼냐?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글쓰기 자체에 열정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0점이었어요. 0점. 열정이. 제가 처음에 작가로 데뷔했을 때 제 친구들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네가. 왜냐면 그 친구들이 오랫동안 봐왔는데 제가 무슨 책 읽는 거에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작가로 데뷔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에 와서 작가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문명 게다가 심지어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고 두 번째 책을 썼을 때에도 작가의 열정이 있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5권, 6권 이렇게 지나가면서 열정이 이게 생겼습니다. 제가 작가가 데뷔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30살 때 진짜 정말 열정이 있었던 것은 경제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경제학에 대한 열정.
제가 경제에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 제가 1년 동안, 제가 2008년도에 1년에 300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 중에 약 한 250권 이상이 경제책이었습니다. 책만 250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그게 FN 가이드라고 모든 이제 그 증권사의 보고서가 모인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나오는 보고서가 하루에도 뭐 한 3, 40개씩 나오는데, 제가 거시경제에 관련된 것들, 뭐 산업에 관련된 것들을 거의 매일 3, 40개씩 읽었습니다. 게다가 경제 관련 기사도 거의 매일 봤고요. 그 정도로, 게다가 제가 게임을 좋아했었거든요. 게임이 생각을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모든 여가 시간을 다 투여할 정도로 그만큼 열정을 불태운 거죠. 그 정도 제 경제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별로 경제에 이렇게 크게, 제 관심이 크게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에서 그렇게 큰 열정을 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열정도 어느 순간 식었고요. 제가 지금 열정이 있는 분야는 뭐냐면, 그냥 인간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이 경제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책을 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글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열정을 보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을 안 하고, 제 여가 시간을 다 투여를 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경제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심리학자 조르디 쿠아드박, 데니얼 길버트, 티모시 윌슨의 연구에 의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의 열정을 과대평가합니다. 이것이 오래 가겠거니. 그러나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열정은, 관심사는, 또 애정은 자주 바뀐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 열정을 품었을 때 그것이 정말 쭉 갔는지. 정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도 있죠.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열정이 바뀐다는 것. 게다가 인지심리학을 연구해보면 우리는 정서 예측 오류라는 것을 자주 범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질지를 예측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업천 슬픈 일이 당하면 그 슬픈 일들 때문에 나의 앞으로 미래도 매우 슬플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세상을 다 가질 것 같고 되게 행복할 것 같았는데, 또 미래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미래가 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뭐 대학을 합격하거나, 차를 사던가, 뭐 집을 사던가, 혹은 취직을 했던가. 그냥 하기만 하면 뭐 그냥 모든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면서 내가 뭐든지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행복도가 오래 갈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 미래가 다가오면 언제 그런 열정과 애정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정서 예측 오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인간, 이 뇌의 어떤 약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초보 때, 또 아마추어일 때 갖고 있던 어떤 일이나 직업이, 또 어떤 진로, 어떤 분야가 초보 때와 아마추어일 때랑 프로랑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초보자 때, 또 아마추어 때 이 분야를 접해봤더니 매우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요. 근데 이 분야의 프로 혹은 직업을 딱 갖는 순간 내가 처음에 하던 그러한 열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10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게임이잖아요. 또 요즘에는 프로게이머들이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를 지망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게임을 할 때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거든요. 내가 온 시간을 다 내놓고도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또 나름대로 이 아마추어 중에서는 잘해요. 내가 정말 재밌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것만 행복한 게 없잖아요. 잡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망을 합니다. 하는데 많은 프로 지망생들이 프로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성적이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막상 직업을 가져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을 좀 즐기면서 했었는데 프로가 되면 즐길 수는 없습니다. 매우 기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심지어 뭐 초단위로 분석을 막 해가면서 그러면 내가 이게 했던 그 게임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게다가 집단 합숙을 보통 해야 되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을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대회에 나갈 때 그 압박감 왜냐면 공개가 되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품었던 것들이 실제 직업이 됐을 때 그 직업 자체가 주는 그 상황이 오히려 열정을 없애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개인마다 다르니까 어떤 친구는 막상 가니까 더 열정이 오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내가 어떤 취미나 초보 때 가졌던 것들이 직업이 됐을 때에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훨씬 더 이 프로는 엄격하고 대부 기계적이고 재미적 요소가 많이 빠지고 무조건 결과를 내야 될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게다가 보통 20대 때 젊었을 때 열정을 품은 분야들이 대부분 또 비슷합니다. 확률적으로. 이제 캐나다에 있던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 그 대학생들이 어떤 것에 열정을 품고 있는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했더니 약 90%가 스포츠, 음악, 예술 분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품는 거는 대부분 다 열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주변에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게임, 스포츠, 예술 분야가 우리 이제 젊을 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나만 갖고 있냐? 그런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직업은 매우 적죠. 3%에서 5%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직업이 많지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정들 다 갖다 생각해보고 싶다. 그러면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직업을 못 갖게 되죠. 게다가 보세요. 스포츠, 음악, 예술, 엔터테인먼트, 게임, 스포츠, 예술, 스포츠 이런 분야는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패배자와 소수의 승자밖에 없어요. 이 패배자의 승자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은 좀 그 각광을 못 받고 돈을 덜 보고 있지만 꿈이 있으면 또 그걸 내가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자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우리 성공의 측면을 봤었을 때 극소수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요. 나머지는 너무 거의 돈을 못 보거나 미약한 수준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분야는 우리가 보통 20대에서 갖고 있는 열정을 품는 분야는 안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같더라도 정말 힘든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훨씬 더 어려운 역경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많은 운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열정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으면 직업을 가져야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열정을 찾는 게 아니라 직업을 찾는 거예요. 열정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직업 없어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없어도 직장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으면 좋죠. 좋지만 열정이 없어도 직장 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열정을 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직업 선택에 있어서 열정을 중심으로 찾다 보면은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열정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간 지나봤더니 후회되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직업, 진로 선택 1단계는 뭐냐면, 열정을 따르지 마라. 열정에 매몰되지 마라입니다. 과학적인 진로, 직업 선택 2단계는 선택안을 넓혀랍니다. 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폴로트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선택안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업을 선택하실 때 단순히 많은 기업에 원소를 넣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 자체를 내 선택안에 넣는 거예요. 옵션에. 그러니까 뭐 공무원, 일반 회사, 또 일반 회사라도 뭐 A 분야, B 분야, 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직종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타일공, 타일 하시는 그 직업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제가 뭐 업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들리는 바로는 매우 생각보다 대우가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목수 뭐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 직종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 공무원, 뭐 직장인, 나 그냥 사무직 이렇게 한두 가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직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선택안을 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의사결정 수준 높아진다는 거. 실제로 그런 옵션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범위 한정 성향이라거든요. 옵션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선택할 폭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때문에 한번 진로 선택을 하실 때, 직업 선택을 하실 때 얼마나 이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살펴보시면서 본인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직업 선택의 의사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진로, 직업 선택 5단계, 3단계는 바로 투 트랙으로 검증하라입니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남들 이야기에 그냥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직업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선택안을 여러 가지 놓고 그 선택안 중에 어떤 것이 나한테 좋은지를 이제 알 때 투 트랙으로 검증을 합니다. 투 트랙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접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간접 경험. 간접 경험 뭐가 있을까요? 관련된 자료가 있겠죠. 첫 번째.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그 직업, 진로 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텍스트나 책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들을 읽습니다. 혹은 관련된 통계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분야, 자영업 분야마다 다 폐업률이 있습니다. 폐업률이 얼마인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나 음식점은 폐업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약국 같은 경우는 폐업률이 낮아요. 같은 자영업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분야의 폐업률 얼마인지, 그러니까 내가 진출하려는 분야에 관련된 간접 경험적 자료도 있잖아요. 통계랄지 혹은 관련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쓰여진 텍스트 혹은 강의 같은 것들을 이제 읽습니다. 또 하나, 당연히 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주변에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직접 만나서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혹은 뭐 관련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간접 경험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지적 경험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봅니다. 그래서 인턴 제도가 있는 거고, 혹은 아르바이트로 경험할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로 경험해 보시고, 단기로. 그래서 또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무조건 경험해 봅니다. 특히 창업하신 분은 무조건 창업하시기 전에 본인이 제발 일 좀 하세요.
자영업 폐업률이 5년 지나면 거의 10개 중 8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자영업 준비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하고 자영업은 달라요. 직업하고 창업은 다릅니다. 왜냐면 뭐가 되면 리스크가 달라요. 그렇죠? 직업은 내 이 직업을 그만둔다고 해서 데미지가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하면 경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창업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재기 불능일 수도 있고 정말로 힘든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창업을 할 생각이면은 관련된 분야에서 최소한 1년 이상은 경험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직접 경험을 해봅니다.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아니면 뭐 자원봉사든. 그래서 투 트랙으로 검증을 합니다. 첫 번째 간접 경험으로요. 관련된 책이나 데이터 또 거의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혹은 커뮤니티에서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경험. 내가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나 혹은 인턴으로 경험할 수 있으면 무조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간접 경험과 지적 경험을 통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걸 바로 줌아웃, 줌인 전략입니다. 의사결정할 때 탁월한 검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투 트랙으로 여러분께서 검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걸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안을 넓히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에 땡기시거나 아니면 이 분야를 가고 싶다거나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검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직업 진로 선택 5단계에서 4단계는 직무 만족도를 예측하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영업보다는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 좀 더 많으시니까, 우리가 일의 만족도를 느낄 때요, 많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열정이 있는가, 얼마나 적성에 맞는가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의 만족도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직무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는 내가 일하는 조직의 조직 문화가 어떤가, 내가 근무하는 환경이 어떤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없던 열정도 생기고요, 있던 열정도 사라집니다. 조직 문화 때문에요. 내가 어떤 상사와 어떠한 이 시스템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실 때 그 직업의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실제로 내가 이 직업을 가져서 갈 곳, 장소, 그런 기업이나 그러한 산업의 근무 환경이, 직무 환경이 어떤가를 알아볼 필요가 매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무 만족도를 예측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 7가지 정도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는 내가 한번 심각하게 가볼 생각이다 할 때 7가지를 좀 기준을 잡아서 직무 만족도를 예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한과 자율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적 동기, 또 즐거움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나한테 권한이 있는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가를 측정해 보시고, 두 번째는 완결성입니다. 맡은 업무가 전체 업무의 완결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최종 결과에 대한 기여도가 단순한 부품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눈에 띌 정도로 큰가입니다. 이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하는 일이 그냥 하나의 부품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직무 만족도가 그냥 그 자체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과 관리 제도가 매우 비과학적이에요. 눈에 안 띄면 성과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구글에서조차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개선을 많이 했죠. 하물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완결성을 봅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역량과 재능이 필요한 폭넓은 활동이 요구되는가. 다양한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재미있죠, 즐겁죠, 만족도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평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 예, 앞부분 연결되죠? 내가 하는 일이 잘 티가 나야 돼요. 그럼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회사가, 이 업종이 또 이 평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다섯 번은 기여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타인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내가 일을 할 때 조직 내에 영향력도 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직업이 조직 밖에 있는 대사회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 조직 내에 영향력이 있을 때 좀 마음도 살고 또 뿌듯하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이 사회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일이야. 지탄을 받는 일이에요. 그럼 만족도가 생길까요? 네, 잘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조직 내 그리고 조직 밖으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좋은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은 복지죠. 복지.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걸 잘 지켜지고 있는가, 휴가 제도 및 복지 정책은 잘 갖춰져 있으며 제대로 실행되는가.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저녁이 없는 삶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복지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휴가 할지, 그리고 경력 단절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좀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일곱 번째는 당연히 연봉이죠, 여러분. 연봉. 얼마나 내가 한 일에 맞춰서, 거기에 가치에 맞춰서 연봉을 주는가. 또 다른 직종에 비해서 얼마나 연봉이 비교 우위가 있는가. 또 연봉에 비해서 일의 난이도 합당한가 등등. 물론 이 7가지를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실 때 이 7가지 자율성, 완결성, 다양성, 평가, 기여도, 복지, 연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가시고자 원하는 진로들 상대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평가를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곳이 여러분의 직무 만족도가 더 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일에 대한 열정은 이런 조직 문화가 훨씬 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적 열정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게 이제 직무 특선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진로 또 직업 선택 5단계 중 4단계는 직무 만족도를 예측하라 입니다. 과학적인 직업 진로 선택 5단계 중에 마지막 5단계는 첫 직장을 새롭게 바라보라 입니다. 이거 끝나고 제가 창업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직장을 새롭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3가지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첫 직장은 진로 선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라 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자친구 또 배우자를 생각하는 거고 다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야지. 넌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사랑을 할 건데 그 중에 하나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첫 직장이 계속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직도 하실 거고요. 게다가 직종을 바꿀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그 이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전에야 우리가 우리 윗세대 같은 경우는 대학 전공 살려서 직업 한번 가지면 웬만하면 은퇴할 때까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 환경이 지금은 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첫 직장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내 진로의 그냥 첫 시작일 뿐이다.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생각을 가지면서 첫 직장을 하십시오. 첫 직장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도 작가가 첫 직장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언론사에 있었는데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1년 만에 그만두고 작가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 게다가 지금 제가 작가를 하지만 저는 이제 비즈니스도 많이 하거든요. 사업도 많이 이제 신현주 박사님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직장은 그냥 내 진로의 시작일 뿐이야. 이걸로 쭉 갈 생각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충분히 다른 직업 바뀔 수 있다는 걸 항상 상기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 자본을 얼마나 쌓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라입니다. 내가 여기 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스펙, 역량, 인맥, 그리고 어떤 자격증,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직종을 바꿨을 때나 다른 곳에 갔을 때 내가 이 첫 직장에서 있었던 것이 정말 플러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경력 자본, 경력을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금 일이 힘들고 또 연봉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첫 직장이 나 이런 것들, 스펙, 연령, 인맥, 자격, 경험 등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잔고의 자본은 좀 덜하겠지만 내 경력의 자본은 높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 첫 직장이 경력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 최대한 경력 자본을 얻을 수 있도록 첫 직장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직 기회의 용이성을 봅니다. 얼마나 이직이 쉬운 곳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학계에서 이 산업계로 오는 건 되게 쉬워도 산업계에서 학계로 가는 건 좀 어렵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영리에서 비영리로 가는 건 되게 쉽죠. 근데 비영리에서 영리교 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예. 게다가 매우 과전 기업이랄지, 그러니까 소수의 뭐 기업 두세 개가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다 거기잖아요. 게다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이 어렵죠. 쉽지 않죠.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이 여자는 내가 금방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첫 직장은 얼마나 이 직장에 이직의 용이성이 있는가, 얼마나 이직이 쉬운 곳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직장을 선택하실 때에는 이 직장이 진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나는 직업을 앞으로 많이 다양하게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걸 상기하시는 거. 두 번째로는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경력 자본을 쌓을 수 있는지, 스펙, 역량, 인맥,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막상 들어갔을 때에는 이런 경력 자본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직 기회가 얼마나 용이한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쉬운 그런 직종인가, 근무 환경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일을 하실 때 첫 직장에서 기회가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다양한 예를 들어서 내가 맡은 분야만 딱 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다 개입할 수 있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발휘하셔서 마케팅, 영업, 뭐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분석, 리더십,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 필요합니다. 자영업을 할 때도, 창업을 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직장에서 무조건 그런 역량들을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과 직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스크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직업은 내 A 직업을 갔는데 그 직업을 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되게 크지가 않아요. 망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직을 할 때 그것이 경력 자본이 되고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됐지. 게다가 월급도 받으니까. 근데 창업을 하고 자영업을 했는데 이걸 실패를 한다? 데미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거를 생각하셔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직장에 다닌 상태에서 창업을 생각하시면은 절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지 마십시오.
양다리를 걸쳐야 됩니다. 물론 어떤 창업은 내가 모든 시간을 쏟아야 되는 창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양다리를 거칩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다고 해가지고 그 창업에 올인한 사람보다 양다리를 거친 기업가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됐을 때 돌아올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일을 할 때 직업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양다리를 거쳐서 해보면서 검증을 합니다. 이 창업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수입이 나는지. 그리고 하다가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여하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또 잡색에 있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 다른 거죠?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됐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러나 창업을 할 때 꼭 양다리를 거쳐봅니다. 무조건이요. 혹은 정말로 이거는 양다리를 거칠 수 없는 창업이에요. 내가 시간을 올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최소 2년. 최소 내가 돈을 벌지 않고도 2년은 버틸 수 있는 자본은 모아둡니다. 최소 2년입니다, 여러분. 1년도 짧아요. 그런데 2년은 내가 그냥 버틸 수 있다 하는 자본을 모아둡니다. 모아두고 1년 이상은 직접 경험을 해봅니다. 창업하지 마시고 최소한 6개월이라 좋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를 몸으로 경험해 봐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을 몸으로 경험해 본 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말씀드렸죠? 창업이 실패되면 정말 그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직업하고 달라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더 혹독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정말 양다리 직업이 있으시면 그리고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으면 무조건 양다리를 하면서 이 창업이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직업보다 더 매력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럴 수 없는 창업이라면 최소한 2년은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 모아둡니다. 3번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창업을 하지 마시고 관련된 곳에서 아르바이트나 일반 직원으로서 몸으로 체험해 봅니다. 체험하면서 거기에 돌아가는 모든 사정들에 대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흡수한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창업 관련한 많은 설문조사 또 연구를 보면 창업을 6개월도 준비 안 한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50%가 6개월도 준비를 안 하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건데 망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창업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진로 직업선택 5단계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열정을 따르지 마라. 두 번째로는 선택의 폭을 넓혀라. 세 번째로는 투트랙으로 검증하라. 간접 경험, 직접 경험. 네 번째는 직무 만족도를 예측하라. 열정보다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어떤 조직 문화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만족도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8가지 자율성, 완결성, 다양성 평가 7가지죠. 기여도, 복지, 연봉 을 통해서 상대평가를 해봐라. 5번째는 첫 직장을 새롭게 바라봐라. 첫 직장은 진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경력 자본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를 첫 직장을 바라봐라. 세 번째로는 이직 기회의 용이성, 이직이 얼마나 쉬운지를 한번 판별해봐라. 창업을 할 때는 단순히 직장에 들어간 것과 다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검증을 또 혹독하게 한다. 첫 번째, 양다리를 걸쳐본다. 두 번째, 양다리 걸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모은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경험을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하면 창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학적인 직업 진로 선택 5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의 선택, 의사결정의 수준이 좀 높아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